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증주의를 자세히 봤는데, 이 점증주의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경험적, 실증적,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디스크립티브라는 말은 기술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겁니다. 서술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느끼는 것, 알고 있는 것. 실증적이라는 말은 좀 전문 용어인데 이게 말하자면 포지티브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다. 왜 그러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지 능력이 제약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서 다원론적인 정치 체제일 때 그때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인지능력 제약, 다원론적 민주주의 상태에서 정당성, 이 결합을 해서 정교한 논리를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나오는데, 이 소폭적인 변화가 얼마만큼 변화가 소폭적인 변화냐. 실제로 이루어질 때. 예산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예산에서 10% 증액되는 게 소폭이냐 아니면은 5%만 증액되는 게 소폭이냐. 이게 사실은 예산 결정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은 현실을 설명을 잘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전쟁을 개시하려고 그런다.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꾸려고 그런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분석을 위해서. 두 번째, 점증주의가 처방적 규범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어떠느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능력도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봐서 너무 한쪽에서 고집을 피워서 끌고 나가면 독재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여 참여를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고 주장하는 점증주의가 첫 번째 장점 뭐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분석하는 거나 협력할 때 비용이 엄청 든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게 아닌 경우에는 의사결정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 그 정책 문제가 중대할 경우면 분석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말하자면 점증주의가 밝힌 중요한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근데 정책상이 복잡해가 길가일치 어려면은 이게 점증주의가 커다란 잘못 범하는 게 아니니까 이래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 결정이 잘못됐을 때도 수정 보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맨 처음 결정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거기에 약간 변화씩만 나가니까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타성적이고 주먹국식 방법을 합리적 결정보다 우수하고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미화를 해가지고 미화를 해서 분석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 막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 상태를 너무 옹호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존의 정책이 결정될 때 어렵고 확보를 한 정치적 합의를 존중하는 그런 때는 장점이 되는데 그러나 뭔가 크게 바꿔야 될 때 그때 반혁신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이론이 되어버린다. 이게 이제 점증주의가 갖고 있는 결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점 때문에 나중에 린드블럼 같은 사람이 점증주의 약간 수정 좀 하겠다 해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을 한 이유는 해보니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정치적 다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민주적이지 못 되더라. 민주적 아니더라. 약간 원래 린드블럼은 정치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정치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부분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분에서 합의 부분에서 힘이 강한 자 그런 자들이 영향을 너무 강하게 미쳐가지고 편향된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전략적 결정 방식을 새로 제안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신중히 선택된 대안을 고려한다. 대안 중 몇 가지만 분석한다. 시행착오를 요령껏 하면서 위기상황에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하튼 점중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합리 모형 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 그게 결국 이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점증 모형이 가장 이제 약점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게 비가분적 정책 그런 게 있습니다. 비가분, indivisible.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조금씩 일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 화성 탐사를 할까 말까.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외교 기조를, 정책 기조를 바꿀까 말까. 대규모 사업을 벌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조금씩 쪼개가지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특정 지역에서 다리 건설, 청계천 보건사업, 경인우화 건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분석적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초기 결정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고 착수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더라. 초기에는 여론 지지를 얻기 위해서 효과를 막 가대표장해가지고 막 선전해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들통이 난다. 쉽게 얘기하면 과대표장 대부분 알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여론도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서 출발한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이래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는 대규모 사업 벌렸다가 골머리 앓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조직체를 만든다거나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그걸 조금 봐야 됩니다. 이게 그중에 대표적인 모형이 회사 모형과 조직 모형인데 어쨌든 간에 이 집단을 이루고 집단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모형을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집단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서 집단이 응집성이 굉장히 강하냐, 유기체같이 하나의 생명체같이 똘똘 뭉쳐있느냐. 예를 들면 군대 조직 같은, 그죠? 군대 조직, 그 다음에 행정 조직도 상당히 응집성이 강한 거. 응집성.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모래알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런 거냐, 응집성이 강한 거냐, 약한 거냐. 응집성 강한 거냐, 약한 거냐. 구조가 아주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응집성이 강하고 구조가 아주 체계적일 때 유기체 조직 같은. 그 다음에 중간주 제일 끝이 개인의 단순 집합체. 그 다음에 유기체 조직이나 회사 조직이 중간쯤 되고, 대학 조직이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 나중에 봅니다만 쓰레기통 모형 그런 게 나옵니다. 대학 조직.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의사결정 모형을 보면요. 이 알리슨 모형 그런 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알리슨이 주장하는 모델 1, 모델 2, 모델 3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막 기타 모형으로서 회사 모형, 조직 모형이 여기에 해당돼요. 쓰레기통.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집합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게 회사 모형과 조직 모형입니다. 이 회사 모형과 조직 모형은요, 지난 시간까지 쭉 봐왔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능력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그때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봅니다만은 허버트 사이몬이 주도하고 마치 같은 학자 공동, 카네기 멜론 학파 그럽니다. 유명한 학파들, 유명한 학파고, 여기 이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이몬은 진짜 20세기의 최대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학자. 이게 아까 쭉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떤 시기 때문이냐. 이 사람들이 회사 조직, 기업체 조직입니다. 기업체 조직 생각해 보면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응집성이 강한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 조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옛날에는 경영학자들도 회사는 이윤 추구, 돈벌이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회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심동체가 돼서 자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도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개인의 의사결정과 조직의 의사결정이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개인이나 마찬가지로도 조직도 만족 모형에 따른 결정을 하더라. 아까 만족 모형 이야기했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지, 최선의 대안이 뭔지를 대안 다 찾아보고 결과 예측 다 해보고, 그래가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대안 중에 제일 좋은 결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더라. 그런 경우 없더라. 그런 경우 없더라.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 그거 선택을 칩니다.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다음 대안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되풀이된 문제에 대해서 습관적 결정을 하더라. 아까 이야기한 SOP가 이제 나옵니다. 프로그램 목록. 자, 이 구체적으로 봐야 돼. 어떤 이야기냐. 조직의 프로그램 목록,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 레퍼토리 그러는 겁니다. 프로그램 레퍼토리. 이게 이제 프로그램 목록인데, 이 프로그램 목록에 의해서 상례화된 의사결정, 루티나이즈된 의사결정. 이게 이제 조직의 습관적 결정인데, 어떤 이야기냐. 보세요.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고, 이걸 기억 속에 저장을 해놓는다. 이 기억 속에 저장된 게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레퍼토리. 그게 저장을 딱 해놓다가 비슷한 문제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그 저장된 대안을 선택을 한다. 어떤 이야기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한 행동이 딱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걸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서 경보를 울립니다. 경보를 울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 빨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소방차 그놈을 움직일 사람들이 얼른 소방차에 쫓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호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 준비. 또 다른 한 팀은 얼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출동 명령을 얼른 받는 역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그 현장에 그 근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누어진 업무를 그냥 번개같이 착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쫙 나가서 소방차 출동 가더라도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수돗물 연결될 수 있는 꼭지 그거 찾는 것부터 그래가 찾고 이런 절차를 쫙 행동의 종류, 순서, 그 다음에 소요 시간 이런 것까지도 대강 정해가지고 딱 그거를 하나 표준화된 의사결정
그래서 루티나이즈된 결정으로 딱 묶거든. 이 SOP입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 이 학자들이 예를 드는 게 소방관들 이런 경우하고 종합병원에 환자가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때 접수구에서 이 환자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부터 그 다음에 이 단계가 그 다음에 어느 진료실에 가고 진료실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걸 다 해야 될 업무를 절차에 따라 다 정해뒀습니다. SOP입니다. 그러면은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은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처음 오는 환자를 딱 그 SOP에 따라 척척척척척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픈지 이 사람이 아플 경우에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 절차에 따라 착착착. 아까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도 똑같아요. 그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쭉 해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얼마만큼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한다고 소방서에 불 났을 때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날 때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SOP라는 것은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표준화해 둔 겁니다. 운영한 표준. 이게 위에 있는 대로 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보가 새로 들어올 때 그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SOP가 만들어집니다. SOP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진화론적 합리성.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태에 자꾸 부닥쳐가 그때마다 뭐 의사결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너무나 환경이 힘듭니다. 근데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거, 자꾸 거기에 맞춰 적합한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나가는 환경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실제로 회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게 이 회사 모임과 조직 모임에서 밝혀낸 중요한 말하자면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밝혀낸 모든 회사는요, 큰 일을 해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적 일들을 분해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세값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 거기에 관여된 내용들 분해를 해가지고 공공주택 건설 담당, 민간주택 건설 유인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뭐 투기업자들 어떻게 나섭니까? 뭘 어떻게 하냐, 다 분해를 하듯이 조직도 하려면은 문제를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목표를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분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뒀습니다. 조직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생산부는 상품의 품질 향상과 적정 가격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제일 저렴하다. 다른 업체들보다 관련. 그 생산부에 있는 친구들 자부심을 갖고 그럼 그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최고로 돈벌이도 최고로 잘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부는 생산부 아무리 그렇게 잘 만들어 본들 많이 팔려야지 돈벌이가 많이 되지. 판매량 갖고 영업하는 겁니다. 막가가 시장. 그 주문을 받아 막 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막 주문을 많이 받아 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판매부는요, 회사가 돈벌이 잘하려면 판매가 최고로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판매, 시장 점유율 많이 높이는 게 그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재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요. 경쟁업체보다 다 우수한 자재를 확보. 그런데 이 자재가 생산이 굴곡이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갈 때 거기에 적절히 공급이 돼야 되니까. 말하자면 재고량을 적정 수준 언제나 유지를 해야 돼. 그 자재부는.
그러니까 이 자제분은 그런 식으로 그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각자가요, 탁탁 자기들 목표, 하위 목표를 추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각 하위 조직들이 하위 목표를 다 가지고 있고, 이윤극대화는요, 주주들의 목표에 불과하더래요. 조직에 있는, 회사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주가 있죠. 주주들이 이윤극대화.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배당이 많이 오니까, 목표니까. 주식값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윤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주주들의 목표고, 이건 하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럼 생산부에서는 저런 목표, 판매부는 저런 목표, 자재부는 저런 목표. 이래가지고,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위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 목표가 존재를 안 합니다. 존재 안 하는데, 그럼 전체 목표는, 전체 최적화 그런 걸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약제권으로서 목표에 대한 순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여기 하위 목표들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모든 하위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제약제권으로 해 그 범위 내에 다른 목표를 거둬야죠.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 어떤 이야기냐?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판매부에서 주문을 어디 가서 많이 받아왔다. 지금 현재 판매량보다도 100%는 많이 받았다. 2배로 늘린 겁니다. 얼마나 판매부가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이 조직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막 최고의 공로자다 라고 해가지고 100% 생산을 더 해라 라고 생산부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생산부는요 어떻게 되느냐?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전문가 숫자가 있는데 100%더 늘리려면 전문가를 2배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2배로 늘려야 되고 기계도 더 늘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 안 하고 뭐 조금만 늘리면은 그래도 안 그래도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져가지고 가격도 올려야 돼. 말도 안 된다. 100%를 거지 10%도 못 올려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재부도 생산부에 편의됩니다. 이런 경우에. 야, 자재 그거 확보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우상 품질 자재를 한꺼번에 100% 늘리냐. 이런 상태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 하는 수 없이 타협이 됩니다. 야, 판매부가 모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10%도 못 늘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늘리라. 근데 100% 늘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100%는 앞으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에는 한 20% 늘려라. 우선 20% 최대한 20% 늘려라. 그러면 생산부는 20% 늘려야 됩니다. 자재국 둘이서 이제 꽁글꽁글 해가면서 막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20%에서 30% 늘리고 또 1년 후에는 60% 늘리고 2년 후에는 100%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하위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먼저 결정합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합니다. 생산량 할 수 없다. 20% 해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자재부 거기에 맞춰서 해라. 다 해라. 그러면 판매부는 그럼 20% 늘려야 되니까 주문을 100% 받아오는데 지금 당장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 이게 이러니까 할 수 없다. 20% 당분 요것만 받도록 해라.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고객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확보를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20% 생산 증가를 제약 조건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걸 극대화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가지고 가는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밝혀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행정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 한꺼번에 이렇게 막 결정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갈등의 준해결. 보세요. 연관된 하위 목표 하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결정을 달성을. 여기 세 번째.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부분적으로만 해소돼서 언제나 부분적 갈등의 소지가 잠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아니, 판매는 주문을 100% 늘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싸워댑니다. 이거 늘려라 안 돼. 그러고 막 싸워댑니다. 막 싸우는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걸 할 수 없이 20%를 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판매부도 해피하지 못하고 생산부도 해피하지 못하고 자재부도 해피하지 못하고 다 그냥 불만이 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은 싸우던 거는 중단이 됐습니다. 갈등은 해결됐지만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꾀이자를 해줬어요. 준해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꾀이자를 해줬어요. 막 조금 해결됐다. 그러니까 갈등 씨앗은 다 그냥 잠재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돼 나간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 그런 하는 뭐 단기적 관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100% 지금 당장 밀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생산부에서 자재부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그리고 이게 100%를 2년 후쯤에는 늘릴 수 있는데, 2년 후, 3년 후에 우리가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6개월 후, 요 정도, 막 우리가 판매량을 지금 한 20% 늘려주면 고객이 그 용납을 해줄까, 받아줄까,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장래, 여기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고객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서 파는 거. 또 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 환류를 합니다. 의사결정을 선언한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세요. SOP, 프로그램 레퍼토리 그러는 것. 근데 목표를 한꺼번에 기업 조직의 목표가 단일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있으면서 뭔가 사태가 벌어지면 절대로 전체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합리적 방안이 없다. 없으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위 목표들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고 나면 갈등의 해소가 완전히 안 되고 언제나 불만이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이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밝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래서 대강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조직모 벌써 다 끝났나요? 그렇다. 이제는 좀 엉뚱한 모형을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쓰레기통 모형. 이게 번역을 그대로 한 겁니다. 가비지 캔 그러니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래. 그 문제 탁 나왔다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야? 착착착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그럴듯한 해결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 그럼 이놈을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사이몬이 말한 만족 모형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더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결정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보니까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 집어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쓰레기통, 쓰레기집 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 모여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보면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응집성이 아주 약하다.
그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입니다. 막 극단적인 비합리적 결정. 이걸 이 사람들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이런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니까 대학 조직을 열었더라. 막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학 조직.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은 상당히 응집성도 있고 이게 아주 유기체제가 좀 이렇게 체계화도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학들은 보면은 단과대학이 거의 다 독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과대학은 학과가 또 독립적입니다. 거의 다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일부 사립대학이 응집성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울산대학도 굉장히 그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독립적입니다. 다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립대학은 거의 다 보면 그렇습니다. 독립적이에요, 거의 다. 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학장회의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러느냐. 조선공학과 인류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걸 놓고 학생 수가 70명, 100명, 70명을 줄여야 되겠다. 학장회의에서 논의를 한다. 학장 중에서 공과대학 학장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장애인고 벌써겠죠. 근데 인문대 학장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선공학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자세히 모르는 데다가 거기 100명하고 70명을 줄이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줄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악대학 학장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학장회의에서 막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정말로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을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 모양이다. 보세요. 상하관계가 불분명한 대학 조직에서 거의 대등한 참여자들이 집단적 결정을 할 때. 근데 여러 부처가 관련된 행정부 결정. 이거 비슷합니다. 총리가 주재한다고 그래가 모아놨지만은 그 막 부처들이 서로 다른 주장할 때 똑같습니다. 다원적인 정치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똑같은 이슈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여 결정을 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극단적인 이런 쓰레기통 이 되려면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쓰레기통이 된다 이런 거. 뭐냐?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끝에 보면 수시적 참여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문제성 있는 선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겠습니다. 회의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음악대 학생이 조선곡 열려서 사람이 돼. 여하튼 모르지만은 학장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학생처장 잘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죠. 모르지만은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 바람직한지 합의가 전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 중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합리모형을 부정하는 겁니다. 합리모형이라는 거는 사람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목표가 문제 딱 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뭐 어떻게 할까? 아니,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으냐? 좋은 거 먼저 판단. 그리고 이제 찾아나가는 겁니다. 찾아나가는데 이거는 뭐가 좋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때 아니 여러 개 나올 때 결과를 뭐 예측할 때 무슨 결과를 열심히 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불명확한 기술. 목표 달성 위해 수단을 잘 모른다. 여기에 목표와 수단 간 인과관계를 기술이라고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걸 티오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나중에 전교 평가론에 가보면 이걸 갖다 이론 그럽니다. 티오리라고 해요.
또 여기에서는 기술거든. 같은 의미입니다. 테크놀로지. 근데 불명확한 기술은 무슨 말이냐? 목표를 알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해 제일 좋은 수단이 뭔지 모릅니다. 또는 제일 좋은 수단이고 뭐고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 해결 수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조선공은 인류화를 하려고 그런다. 인류화하는데 학생은 왜 줄이려고 그런다. 줄이면 인류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알지 못해. 교수들이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도 많이 줘야 되겠다. 그 연구비 많이 준다고 해서 인류화가 되는 도움이 되겠느냐? 잘 모른다. 이런 식은 이제 수시적 참여자. 무슨 말이냐? 의사결정을 하려고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모였다. 회의를 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빠지면서. 그 다음에 빠졌다고 다음 회의는 또 나온다. 맨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막 그랬다가 다음 회의는 빠져버렸고. 빠진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하고 반대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참여했다가 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참여.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거 알아도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열 때 빠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당연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요소라는 게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 기회, 참여자. 요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지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으면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 그런데 회의를 안 열었다. 그 다음에 상관이 만나가지고 야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기회를 안 줬다. 의사결정 기회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의를 열다고 하더라도 참여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결정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요소가 다 결합이 돼야만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네 가지 요소가 쉽게 결합이 안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요. 재밌는 거는 상호 추적을 한다. 문제 및 해결책은 의사결정 결. 해결책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이 두 번째 것부터 보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합리 모형에서는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야? 해결책이 뭐야?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게 문제가 해결책을 추적한다. 그럽니다. 해결책을 추적을 한다. 문제가 해결책 추적을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느냐? 거꾸로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해결책이 있으면은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이런 사태가 많이 말하자면은 정보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쫙 발달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에 랜이 쫙 깔리니까 그 랜이 깔리니까 그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소위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하나 개발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겨. 어떤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찾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책이 있으면은 문제를 추적한다. 이 합리 모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 이야기.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책이 있으면은 의사결정 기회를 추적한다. 야,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 그러면 회의를 열어라. 회의 열어서 뭐 결정을 해야지. 상관 좀 만나가지고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정 기회가 있으면 해결할 문제를 추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회의 열었다요.
안건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음악대 각장이 우리 음대가 요즘 강의실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결정계획이 있으면은 문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요소가요. 서로 추적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합리모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왜 합리모형이 분석적 결정을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 전제를 하느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 그 문제 해결책이 뭔지 탐색하자. 그건 탐색이 됐다. 그러면 그 해결책 갖고 결과가 뭔지 예측하자. 그 예측했다. 그러면 어떤 게 그 중에 바람직한지 찾자. 제일 바람직한 골랐다. 그러면 회의 열어가지고 의사결정 착하자.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문제 있으면 해결책 찾고 해결책 있으면 의사결정 기회 찾고 의사결정 기회 있으면 모여라. 그래가지고 착 찾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서로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더라. 해결책이 있거나 문제 있어도 회의가 소집도 안 되고 상관이 결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 없는 문제가 있고 해결책 따로 있어도 따로따로 문제는 여기 있고 해결책 아는 사람은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 문제와 해결책이 있어도 기회가 없거나 참여가 없으면 결정되고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문제의 흐름 그럽니다. 문제가 등장해도 잊어지고 결정계획이 잊어지고 혼자 흘러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유를 해서 강물이 흐르듯이 흐른다라고 해요. 스트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의 흐름이라고 해요. 강물 흘러가듯이 문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시간들. 그러면 문제 해결책 그것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발견해도 결정계획까지 그냥 시간 해결책대로 또 흘러간다. 강물 흐르듯이. 참여자가 흐릅니다. 문제는 해결책돼서 모르고 지나고 참여자들. 결정기회도 보세요. 결정기회가 많아도 문제는 해결책이 시간만 흘러간다. 이래서 각자 강물 흐르듯이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냥 쭉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강물이 어디 가서 딱 합쳐지면은 큰 줄기를 잇지. 요 네 가지가 합쳐져야지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쓰레기통 모양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합쳐지느냐 하면 두 가지 계기가 있을 때 트리거링 이벤트라고 해요. 점화계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냐 극적 사건, 대지진이, 홍수, 전염병, 자연재해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확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치적 통치 이념 변화, 정권 변동 일어날 때 옛날에 방치됐던 게 쫙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야기까지 쓰레기통 모형은 다음에 계속합니다.